나의 벗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들 믿곤 하지요. 나이가 들면 저절로 삶이 고요해지고 해야 할 숙제도 줄어드니 마음이 솜털처럼 가벼워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허나 이 늙은 교수가 오랜 세월을 지켜보니 현실은 그 기대와는 전혀 다른 장면을 수없이 보여주더군요. 몸은 예전보다 금세 고단해지고 스치듯 던진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리며 밤만 되면 까닭없이 가슴 한구석이 꽉 막힌 듯 답답해지는 그런 노년의 모습 말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산전수전 다 겪으며 인생의 큰 고비들은 이미 다 넘어왔는데 왜 마음은 오히려 살얼음판을 걷듯 더 불안해지는 걸까요? 사실 나이만 먹는다고 마음의 평화가 저절로 찾아오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어느 날 아침 문 앞에 놓인 선물 상자처럼 툭 하고 주어지는 것도 아니지요. 노년의 평온함은 젊은 시절처럼 이를 악물고 싸워서 쟁취하는 것도 아니고 운이 좋았어 복권 당첨되듯 얻어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참 많은 분들이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까맣게 잊은 채 그저 하루하루를 흘려보내고 계십니다. 그 한 가지는 우리 삶에 너무나 깊숙이 배어 있어서 문제라고조차 느끼지 못할 만큼 익숙한 것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내 곁에 있었기에 굳이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무심코 넘겨버린 것이지요. 그리고 바로 그 무심한 지점에서부터 노부의 평온함은 모래성처럼 조용히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동안 수많은 분들의 노년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곳간이 넉넉하여 돈 걱정 없는 분도 계셨고 자식과 손주들에게 둘러싸여 북적이는 분도 계셨지요. 겉으로만 보면 남부러울 것 하나 없는 비단길 같은 산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 사위가 조용해지면 그분들 중 많은 이들이 혼잣말처럼 긴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되뇌곤 했습니다. 다들 좋다는데 나는 왜 이리 마음이 편치 않을까? 그 한숨 속에는 분명한 까닭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 이유를 정면으로 마주 보기가 두려워 자꾸만 시선을 피하려 했을 뿐이지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몸보다 마음이 먼저 나 좀 봐달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는 전둥소리처럼 요란하지 않습니다. 뚜렷한 병명처럼 딱 떨어지지도 않지요. 그저 예전보다 조금 더 쉽게 울컥 화같이 밀고 별것 아닌 일에 조금 더 쉽게 섭섭해지며 마음이 물먹은 솜처럼 조금 더 쉽게 축 처질 뿐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런 변화를 그저 내가 늙어서 주치지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립니다. 원래 늙으면 다 그런 거라며 스스로를 다일러 억지로 잠재우려 하지요. 하지만 이 노 교수는 감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는 그대로 둔 채 그저 세월만 더 씹어버린 탓입니다. 노후의 평온함을 무너뜨리는 건 인생의 큰 실패나 천지가 개벽할 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렇지 않게 매일 반복해온 생각의 습관,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은 굳어버린 태도,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쥐고 있었던 마음의 고집들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 채 예순을 넘고 이흔을 지나 여든을 맞이하면 사람은 점점 더 외딴섬처럼 외로워집니다. 세상 인심이 야박해져서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너무 오랫동안 옛날 방식으로 올가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긴 시간 동안 인생의 후반전을 걸어가는 분들을 보며
한 가지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으로 향기로운 노래를 부르는 분들은 남들보다 재산이 더 많거나 머리가 더 비상한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딱 하나, 어느 계절이 바뀌는 시점에서 자신의 삶을 대하는 태도를 슬기롭게 바꾸셨단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전환점은 요란한 방파 없이 아주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누가 정답을 알려주지도 않았고 어떤 교과서에도 적혀있지 않았지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귀한 신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립니다. 만약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 한구석이 찔리거나 조금이라도 불편해지셨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불편함은 어쩌면 여러분이 이미 인생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문턱에 서 계시다는 귀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 저는 여러분의 평온한 노후를 갉아먹는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그 한 가지에 대해 조곤조곤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훈장님처럼 누군가를 가르치려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따지려는 날 선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너무 늦어버리기 전에 한 번쯤은 멈춰서서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방향을 돌아보자는 조용한 권유입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신다면 여러분은 분명 깨닫게 되실 겁니다. 왜 어떤 옛 노년은 호수처럼 평온하고 왜 어떤 옛 노년은 끝없는 파도처럼 지치기만 하는지 그 깊은 차이를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아주 단순하지만 묵직한 기준 하나를 스스로 찾아내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젊은 날에는 먹고 살기 바빠서 애들 키우기 바빠서 저 구석에 미뤄두었던 질문들이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질문들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밤이 깊고 사위가 고요해질수록 더 또렷하게 고개를 들고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 섣부른 정답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오래 묵혀두었지만 차마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그 질문들을 조용히 꺼내어 햇볕을 쬐어드리려 합니다. 혹시 이런 날이 있으셨습니까? 하루 종일 밭을 간 것도 아니고 큰 짐을 나른 것도 아닌데 저녁 숟가락 놓을 때쯤이면 기운이 몽땅 빠져나간 것처럼 맥이 풀리는 날 말입니다. 몸이 힘들다기보다 마음이 먼저 녹초가 되어버린 느낌이지요.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내가 이제 늙어서 그렇지 뭐 예전 같지 않아. 하지만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왜 어떤 날은 똑같이 움직였는데도 유난히 마음이 젖은 솜니불처럼 무겁고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도 속이 발칵 뒤집히며 거울 속의 내 모습이 낯설게만 느껴지는 걸까요? 또 이런 물음도 생깁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토록 애쓰고 있는가? 누구를 위해 내 마음을 이리도 닳도록 쓰고 있는가? 내가 길을 쓰고 지키려는 게 과연 무엇인가?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젊을 때는 사람에게 실망해도 다음에 잘하겠지 하며 다시 기대하고 믿어봅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내어주지요. 하지만 어느 고개를 넘어서면 그 기대가 조용히 쪼그라듭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것은 기대를 줄이면 마음이 편해져야 할 텐데 오히려 찬바람이 드는 것처럼 더 허전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머리로는 자식에게 기대지 말자,
다짐했는데도 마음은 여전히 편치 않습니다. 오히려 더 예민해지고 더 쉽게 생채기가 납니다. 그 이유는 겉으로는 기대를 내려놓은 척했지만 속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는 인정과 확인을 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생 후반전에 찾아오는 가장 깊은 피로는 육신의 고단함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서글픔이 차곡차곡 쌓여서 오는 마음의 몸살입니다. 저는 이런 풍경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자식들이 못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효자 소리 듣는 착한 자식들입니다. 가끔 안부 전화도 하고 용돈도 챙겨주지요. 그런데도 어느 날 부모의 억장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유는 대단한 게 아닙니다. 전화 한 통이 늦었다고, 말투가 조금 퉁명스러웠다고, 지나가는 약속 하나 잊었다고 무너집니다. 남들은 그걸 보고 노인네가 별걸 다 가지고 그런다며 사소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네 노년의 마음에는 사소한 것이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생에 실력해 남은 마음이란 평생을 참고 견디고 깎여나간 뒤에 남은 마지막 살점 같은 감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바람에도 촛불처럼 크게 흔들리는 법이지요. 여기서 이런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속 좁은 노인네가 되었을까? 왜 이렇게 서운한 게 많아졌을까? 왜 사람 말 한마디에 며칠을 끙끙 앓을까? 그리고 다 깊은 곳에서 두려운 질문이 올라옵니다. 나는 지금 누구와 같이 있어도 왜 이리 외딴 섬처럼 혼자인 것 같을까?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건 해가 지면 어두워지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건 사람들 틈바구니에 있어도 혼자라고 느끼는 고립감입니다. 함께 웃고 밥을 먹어도 마음의 온기가 닿지 않는 느낌. 실컷 대화를 나누고 돌아섰는데 속이 텅 빈 것 같은 공허함이지요. 이 공허함이 쌓이면 사람은 결국 밖으로 화살을 돌립니다. 세상이 변했어. 사람들이 정이 없어. 자식들도 예전 같지 않아. 하지만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그 공허함의 뿌리는 바깥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인생에 찔렸게 찾아오는 공허함은 대개 내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잃어버릴 때 시작되곤 합니다. 젊은 날에 나는 열심히 일하는 모습으로 설명될 수 있었지요. 든든한 직함으로도 중요한 역할로도 나를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가면 그 설명들이 조금씩 힘을 잃고 무너져 내립니다. 더 이상 누군가가 나를 간절히 필요로 했던 순간들이 줄어들고 내가 나서서 기어들어야 할 자리도 점점 사라지는 것이지요. 그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내가 아직 여기 있다는 존재감을 애써 증명하려 듭니다. 말을 하고 조언을 하고 간섭을 하고 때로는 섭섭함을 드러내며 자신을 증명하려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음의 평화는 좀 멀리 달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늙은 교수는 여러분께 조용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이토록 흔드는 것이 정말 각박한 세상 탓일까요? 아니면 애틋한 가족들 때문일까요?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서일까요? 아니면 내가 아직도 놓지 못하고 꽉 붙잡고 있는 어떤 젊은 나의 역할 때문인가요? 어떤 인정을 받고 싶어서 그러신가요? 무엇을 쥐고 흔들고 싶으신가요? 도대체 무엇을 마음에서 내려놓지 못하고 계신가요? 나는 언제쯤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많은 이들을 차마 입 밖으로는 꺼내지 못하고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 꼭꼭 숨겨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과연 내 자신과 다정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말입니다. 나 홀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보다도 내 자신과의 관계가 더 소중해지는 법이지요. 하지만 우리네 인생 참 많은 분들이 평생을 남을 위해 헌신하다가 정작 내 자신과는 한 번도 깊은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나이가 들어 고요한 방 안에 홀로 앉아 내 자신을 마주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두려운 숙제가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바로 이 갈림길에서 사람의 인생은 두 가지 길로 나뉘게 됩니다. 한쪽은 이 외로움을 견디기 어려워 목소리를 더 크게 내고 사람들을 더 많이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속은 더욱 시끄러워지고 펴문은 멀어집니다. 다른 한쪽은 찾아온 외로움을 솔직히 인정하고 삶의 방향을 조용히 틀어봅니다. 그러자 마음은 오히려 단단한 바위처럼 굳건해지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에 더 가까이 서 계신가요? 만약 이 질문들이 마음 한켠을 불편하게 건드렸다고 해서 지난날을 잘못 살아왔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불편함이야말로 지금부터라도 삶의 새로운 방향을 찾을 수 있다는 귀한 신호가 되어줄 겁니다. 이 늙은 교수라 이 질문들을 여러분 앞에 꺼내놓은 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인생의 해 진렵게 찾아오는 마음의 평화는 모든 정답을 꿰뚫어하는 이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질문들을 용기 있게 마주하는 이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제 질문 앞에서 잠시라도 발걸음을 멈추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아주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평생을 꼭 쥐고 살면서도 사실은 그것이 노년의 고요함을 산산이 부수고 있다는 것을 까맣게 모르는 생각 하나를 꺼내어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지치게 만드는 주범일 때가 많답니다. 많은 이들은 생각합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필요한 것은 돈이나 명예 같은 더 많은 안정이라고 말입니다. 주머니가 조금 더 넉넉해지면 마음이 훨씬 편해질 거라고요. 그저 내 몸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기만 하면 다 괜찮을 거라고 믿으시지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곁에 있어주면 외로울 리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겉으로만 보면 어느 것 하나 틀린 말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에게 필요한 평화와 안정을 원하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이 늙은 교수는 긴 세월을 살아보니 한 가지 분명한 이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오히려 가진 것이 많아지고 안정될수록 마음 한편이 더 불안해지는 분들도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의 첫 번째 전환점이 됩니다. 사람들은 마음의 평온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덮고 부여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붙잡음이 강해질수록 평온은 우리에게서 더 멀어져만 갑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인생의 해를 이렇게 찾아오는 불안함은 대개 뭔가 부족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소중한 것을 잃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을 젊은 시절의 방식 그대로 대하려 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경우가 더 흔하답니다.
젊은 날에 우리는 무언가를 꼭 붙잡고 악착같이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좋은 기회를 붙잡고 소중한 인연을 붙잡고 내 자리를 굳건히 붙잡고 이런 성과를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지요. 그렇게 붙잡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살아나는 과정을 책임져야 했고 고된 현실을 묵묵히 버텨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문제는 젊은 날의 그 붙잡는 방식이 인생의 후반전에도 그대로 이어질 때 생긴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마음을 쉬지 않고 무언가를 붙잡으려 합니다. 내가 여전히 쓸모있고 중요하다는 느낌을, 내 말 한마디가 여전히 무게가 있고 통한다는 느낌을, 그리고 아직 내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느낌을 놓지 않으려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모든 붙잡음은 대개 이런 뿌리 깊은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이 손을 놓으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릴 거야 라는 믿음이지요. 사랑하는 가족이 와르르 무너질 것 같고 소중한 인연이 끊어질 것 같고 내 자리와 존재감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것 같은 그런 막연한 두려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를 악물고 꽉 잡으려 합니다. 더 많은 조언을 늘어놓고 더 깊숙이 간섭하고 더 자주 확인하려 들고 그러다 결국 더 쉽게 섭섭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귀한 노년의 평화는 조용히 모래알처럼 쓰러지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평온이란 그 어떤 통제나 억지로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부분을 크게 오해하곤 합니다. 마음의 평온이란 아무런 탈 없이 그저 고요하기만 한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 마음은 굳건히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일컫는 것이지요. 하지만 무언가를 억지로 통제하려 드는 마음은 정작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미 초조하게 흔들리고 있는 법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지요? 아직 아무것도 확실하게 결정된 것이 없는데도 내 마음이 먼저 앞서가 불안감에 휩싸이는 순간들 말입니다. 자식에게서 연락이 늦으면 혹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가슴을 졸입니다. 대답이 짧으면 나를 무시하나 하는 마음에 쓸쓸해지기도 하고요. 상대의 표정이 무거워 보이면 내가 혹시 무슨 잘못을 했나 하고 괜히 자신을 자책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마음이 앞질러 달려가 초조해지는 까닭은 내가 아직도 세상 모든 일과 사람들을 내 손안에서 꼼꼼히 관리해야 한다는 젊은 날의 습관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늙은 교수는 이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평생을 철석같이 믿어오셨던 문장 하나를 조용히 뒤집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가족을 위해서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사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지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내가 이토록 애쓰는 건 모두 우리 가족을 위한 일이야. 겉으로 보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희생과 헌신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전에 접어들어 이 말이 거듭될수록 묘하게도 관계는 짐처럼 무거워지고 마음은 점점 더 지쳐만 갑니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는 종종 이런 숨겨진 바람과 요구가 담겨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부디 내 마음을 알아줘. 그러니 제발 내 뜻대로 따라줘. 그러니 내가 옳다는 것을 인정해줘. 이러한 숨겨진 요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깊은 서운함에 잠기게 됩니다. 그 서운함이 차곡차곡 쌓이면
어느새 화로 변하고 그 화는 결국 소중한 인연을 단절시키는 칼날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단절은 대개 요란한 싸움으로 시작되는 법이 없습니다. 아주 사소한 말투, 무심한 듯한 무시, 조금씩 떨어지는 마음의 거리감에서 조용히 시작되지요. 이제 이쯤에서 우리 삶의 두 번째 중요한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인생에 진득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남들을 더 많이 쥐고 흔드는 통제가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 정확히 아는 지혜로운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으라는 말이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내 할 도리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태도 또한 아닙니다. 내려놓음이란 내가 지금껏 애써 꽉 쥐고 있던 것들 중에서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지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짐이 되는 것들을 조용히 골라내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 달라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젊은 날에는 열심히 일하여 좋은 성과를 지켜내고 인연을 애써 유지해야 했으며 사랑하는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전에는 그 모든 것보다도 훨씬 더 귀한 것들이 있답니다. 내 마음의 고결한 품위를 지키는 것,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의 깊은 무게를 지키는 것, 그리고 내 존재가 지닌 잔잔한 고요함을 지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늙은 교수가 존경하는 김영석 교수님 말씀처럼 인생이란 그저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얼마나 제대로 살아내는가가 진정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산다는 것은 무언가를 더 많이 쌓아 올리는 일이 아니라 내 어깨를 짓누르는 불필요한 짐들을 과감히 덜어내는 일이지요. 참 많은 분들이 노년의 평화가 깨지는 이유를 바깥 세상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세상이 너무 각박해져서 그렇고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변해서 그렇고 내 자식들이 예전 같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 늙은 교수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런 외적인 요인들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속내를 들여다보면 내가 여전히 젊은 날의 낡은 방식 그대로 삶을 움켜쥐고 있기 때문일 때가 더 많습니다. 그 붙잡음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네 마음은 점점 딱딱하게 굳어져 갑니다. 딱딱하게 굳은 마음은 진심 어린 따뜻한 말조차도 차갑게 받아들이고 작은 일에도 크게 상처받아 마음이 쪼그라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인생의 후반전에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네 성격이 참 중요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타고난 성격 그 자체보다도 그 성격을 어떻게 다루고 사겨내는가가 더 중요해진다는 뜻입니다. 젊은 날에는 그저 꾹꾹 참아내는 것으로 견뎌냈지만 이제는 참고만 있어서는 마음의 매듭이 풀리지 않습니다. 젊은 날에는 이겨야만 정리되는 싸움인 줄 알았지만 이제는 이겨봤자 마음만 더 텅 비어버리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과거에는 상대에게 맞추어주며 관계를 이어갔지만 이제는 자꾸만 맞춰주다가는 내 존재 자체가 희미해져 버리는 느낌이 들지요. 그리하여 인생에 진력해 찾아오는 지혜로운 해답은 비록 소란스럽지는 않지만 아주 분명한 방향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무언가를 억지로 쥐고 흔드는 기술이 아니라 헐가분하게 내려놓는 깊은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여러분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고요한 노련의 평화를 무너뜨리는 것은 재물이 모자라서도 아니고 곁에 사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대개 우리가 무심코 지나쳐온 그 한 가지는 바로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린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조절하고 싶어하는 습관입니다. 이 묵은 습관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우리의 노련은 알게 모르게 조용히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하고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그 속에서는 늘 잔잔한 지진처럼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는 것이지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통제하려는 습관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삶에 자리 잡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습관이 우리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얼굴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소중한 인연을 망치고 우리 마음을 이토록 지치게 만드는지 삶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하나씩 꺼내어 여러분과 나누어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까지 삶의 풍파를 견뎌온 방식이 무언가를 꽉 붙잡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조금 다른 방식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 새로운 방식은 생각보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나의 벗들. 사실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누군가를 휘두르려는 통제는 대개 우렁찬 사자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거나 대놓고 명령을 내리는 것만이 통제가 아니라는 말이지요. 우리의 일생 후반의 통제는 안타깝게도 아주 조용하고 다정한 얼굴로 찾아오곤 합니다. 다 너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다. 이게 다 내 책임 아니겠느냐? 오로지 사랑하기 때문이다라는 이름표를 달고 말이지요. 그래서 훨씬 더 위험한 법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남을 억누르고 있다는 사실을 사랑이라 믿으며 스스로를 속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참으로 수없이 보았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발목을 붙잡고 배우자가 상대의 숨통을 조이며 늙은이가 젊은 가족의 앞길을 가로막는 그 안타까운 장면들을 말입니다. 그분들 마음이 결코 나빠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선한 마음에서 시작된 일이었지요. 하지만 그 선한 마음이 언제나 향기로운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인생의 해질녘에는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보다 그 마음을 어떤 방식으로 전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이 통제하려는 습관은 대개 세 가지 모습으로 우리 삶에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그림자는 우리의 평온한 노년을 아주 조용하고 야금야금 무너뜨리고 맙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끊임없이 확인하려는 습관입니다. 요즘 별일 없니? 기내는 거르지 않았니? 지금 어디 있느냐? 같은 물음들 말입니다. 사실 이 질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짧은 질문 뒤에 숨겨진 나의 속마음이지요. 진심으로 상대의 안위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불안함을 달래기 위해 상대를 내 눈 아래 두려는 확인의 마음이 문제인 겁니다. 연락이 조금이라도 늦으면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리고 답장이 짧으면 머릿속에서 온갖 불길한 시나리오를 써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타인의 삶을 나의 조급한 마음 속도에 억지로 맞추려 들게 되지요. 하지만 나의 벗들이여, 자식에게도 배우자에게도 각자 말했음 각본 삶의 리듬이 있는 법입니다. 그들에게도 그들만의 우주가 있지요. 인생 후반에 들어서도 이 리듬을 존중해주지 못하면 애틋한 관계는 점점
숨막히는 감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을 내 식대로 정리하려는 습관입니다.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아는 것도 많아지고 해주고 싶은 말도 많아지기 마련이지요. 산전수전 겪으며 쌓인 경험이 있으니 귀한 조언을 해주고 싶어지는 그 마음 저도 충분히 압니다. 그 애틋한 마음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조언이 많아진다고 해서 관계가 비단길처럼 좋아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생 후반에 건네는 조언은 듣는 이에게 따뜻한 정보가 아니라 나를 누르는 힘이나 압박으로 들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건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내가 다 살아봐서 아는데 말이야. 같은 말들 말이지요. 말하는 이는 그것이 지극한 친절이라 믿겠지만 듣는 이는 내가 평가받고 감시당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판정받는 관계에서는 마음의 온기가 오래 머물 수 없는 법이지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그 누구에게도 자기 삶의 옳고 그름을 판결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설령 그것이 피를 나눈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속에 서운함을 차곡차곡 쌓아두는 습관입니다. 이 습관은 참으로 조용하고 은밀해서 무섭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아니야, 난 괜찮다, 신경 쓰지 마라 하고 넘기지만 속마음 수첩에는 이미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연락이 뜸했던 날들, 내 진심 어린 조언을 귓등으로 흘렸던 순간들, 정작 내가 외로울 때 곁에 없었던 그 시간들을 말입니다. 이렇게 서운함이 퇴적감처럼 쌓여가면 사람은 나날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슬픈 사실은 그날 선 예민함을 자기 자신조차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결국 아주 사소한 일에도 꾹꾹 눌러 담았던 감정이 화산처럼 폭발하고 맙니다. 스스로도 깜짝 놀랄 만큼 날카롭고 독한 말이 튀어나오게 되지요. 그리고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뼈아픈 후회만이 남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무지하게 말했을까? 하고 말이지요. 하지만 그 후에는 단순히 내뱉은 말 한마디에 대한 미안함이 아닙니다. 내 안에 쌓인 마음의 무게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져서 내가 원치 않는 흉측한 모습으로 터져나온 것에 대한 자괴감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확인하고 정리하고 서운함을 쌓는 것이 바로 우리 노년의 평온을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통제의 손길입니다. 그리고 이 통제가 깊어질수록 우리 마음의 평화는 멀리 달아납니다. 왜냐하면 통제라는 녀석은 언제나 그 다음을 갈구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확인해야 하고 더 많이 훌수둬야 하며 더 많은 인정을 받아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이 욕심은 밑빠진 독과 같아서 끝이 없습니다. 마음이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늘 깨어있어야 한다는 뜻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마주해야 합니다. 나는 왜 이토록 무언가를 쥐고 흔들려 하는가?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상대를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달래며 이렇게 굳게 믿곤 하지요. 내가 이렇게 한마디라도 거들지 않으면 이 집안 꼴이 어떻게 되겠어? 내가 사사건건 챙겨주지 않으면 저 사람은 금방이라도 망가질 거야. 내가 꼭 참고 버티지 않으면 우리 관계는 모래성처럼 무너질 거야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나의 벗들이여,
일생 후반에는 이런 믿음 자체가 우리의 평화를 무너뜨리는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세상을 짊어지고 가야 한다는 믿음, 내가 사람들을 관리해야 한다는 믿음, 끝까지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그 무거운 믿음들 말입니다. 물론 젊은 시절에는 이런 책임감이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실제로 그 시절에는 자식을 건사하고 살림을 꾸리고 일터를 지켜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인생의 가을에 접어들어서도 그 믿음을 놓지 못하면 그것은 내 마음을 옥죄는 족쇄가 되고 소중한 관계를 숨막히게 하며 내 아래 평화를 갉아먹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권하고 싶습니다. 노후의 평온함은 내가 짊어진 책임을 몽땅 내던지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그 책임의 생김새를 바꾸는 데서 찾아오는 법이지요. 젊은 날의 책임이 뒤에서 밀고 앞에서 끌어주는 고된 노동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할 책임은 그저 뒤에서 묵묵히 지켜봐주고 기다려주고 믿어주는 존중의 책임이어야 합니다. 사실 이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눈에 보이는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굳어진 마음의 습관을 송두리째 바꿔야 하기 때문이지요. 자, 가만히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를 너무나 사랑할 때 그 사람을 놓칠까봐 두 손으로 꽉 움켜쥐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만큼은 절대로 손을 놓으면 안 될 것 같고 놓는 순간 저 멀리 사라질 것만 같은 두려움이 엄습하지요. 하지만 세월이 흐른 뒤에야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꽉 붙잡을수록 상대는 달아나고 싶어하고 오히려 따스하게 놓아줄 때 비로소 곁으로 다가온다는 그 신비로운 진리를 말입니다. 일생 후반전의 사람 관계도 이와 똑같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누군가를 올가매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서로가 숨 쉴 수 있는 적당한 거리에서 피어나는 법이지요. 그리고 그 거리는 차갑고 냉정한 단절이 아니라 상대의 삶을 하나의 온전한 인격체로 인정해주는 아주 따뜻한 거리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지긋지긋한 통제 습관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내려놓을 수 있을지 단순한 요령이 아니라 삶의 근본적인 태도로서 3가지 원칙을 정리해드리려 합니다. 그 원칙들은 그리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가볍지도 않지요. 아주 단순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숨겨진 진리를 사람들이 가장 늦게 깨닫곤 한답니다. 인생 후반전을 살아가는 데는 새로운 기술이나 화려한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가 불안해지면 이제 뭘 배워야 하나, 어떤 취미를 가져야 하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 하며 방법을 찾아 헤매시지요. 하지만 제가 오랜 세월 수많은 이들의 삶을 곁에서 지켜본 결과 단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노후의 평화는 무언가를 자꾸 채워넣는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더군요. 오히려 내 안에 엉겨붙은 욕심과 고집을 하나씩 걷어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걷어내는 과정은 막연하게 그냥 다 잊자 하는 식의 포기가 아닙니다. 아주 분명한 방향과 기준이 있어야 하지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노후의 평온을 든든하게 받쳐줄 3가지 기둥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어쩌면 한 번쯤 들어본 뻔한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살아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이지요. 정말로 이 이치를 삶으로 녹여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후반의 평온함은
이 세 가지 기둥을 머릿속 지식이 아니라 매일의 태도로 바꿀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 첫 번째 기둥은 바로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을 명확히 가려내는 지혜입니다. 참 많은 분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이유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영역까지 내 마음대로 주무르려 하기 때문입니다. 다 커버린 자식의 마음을 내 식대로 돌리려 하고 배우자의 기분을 내 입맛에 맞게 바꾸려 하며 흘러가는 세상의 이치를 억지로 가로막으려 합니다. 하지만 내 손을 떠난 것을 붙잡으려 애쓰는 순간 우리 마음은 늘 팽팽하게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긴장이 계속되면 평온함이라는 귀한 손님은 우리 곁에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꼭 물어보아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나를 이토록 힘들게 하는 일이 과연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일인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식의 연락이 뜸해져서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해 죽을 지경입니다. 이때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자식의 나쁜 습관을 드셔고치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식의 일거수일투족을 내 뜻대로 조종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결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자식에게 건네는 내 말의 따뜻한 온도뿐입니다. 상대를 닥달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려주는 내 마음의 자세뿐이지요. 내 하루를 자식의 연락에 목매지 않고 의미 있게 채워나가는 나의 방식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내 힘이 닿지 않는 곳에 온 힘을 쏟아부으시느라 정작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귀한 것들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내 말이 가시돋친 듯 날카로워지고 얼굴은 수심으로 가득 차며 소중한 하루하루를 불안이라는 잿빛으로 채워가게 되지요. 그래서 첫 번째 기둥은 남을 굴복시키는 힘이 아니라 흔들리는 나를 오롯이 지켜내는 힘입니다. 인생 후반의 평화는 내가 바꿀 수 있는 내 마음의 때를 가꿀 때 조용히 되찾아오는 법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관계의 무게중심을 해달라는 요구에서 그렇구나 하는 존중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서로의 필요에 의해 관계가 맺어지곤 하지요.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니 기대도 생기고 서운함도 생기는 법입니다. 하지만 노년에 들어서도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면 서로의 어깨가 점점 무거워질 뿐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누군가의 기대를 어깨에 짊어지고 갈 기력이 예전만큼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 메마른 관계를 다시 꼭 피우는 비결은 상대를 향한 요구의 보따리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 요구라는 녀석은 참으로 다양한 얼굴을 하고 나타납니다. 자주 연락해야지 하는 요구, 내 말 좀 끝까지 들어라 하는 요구, 내 마음 좀 알아달라는 애달픈 요구들 말이지요. 이런 요구들이 담벼락처럼 쌓이면 관계는 숨이 막혀 헐떡이게 됩니다. 그리고 숨 쉴 틈 없는 관계는 결국 멀어지기 마련이지요. 여기서 많은 어르신들이 또다시 예전의 버릇처럼 상대를 꽉 붙잡으려 듭니다. 더 많이 잔소리하고 더 챙기려 들고 더 확인하려 하시지요. 하지만 평온한 논의를 보내는 지혜로운 이들은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들은 관계의 끈을 더 단단히 조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드럽고 내신하게 풀어주지요. 존중한다는 것은 상대를 나 몰라라 방치하는 차가운 태도가 아닙니다. 설령 상대의 삶이 내 마음 흡족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그 사람만의 소중한 세계로 인정해주고 지켜봐주는 넉넉한 마음입니다.
이 존중이 가능해질 때 이상하게도 가족 관계는 난로처럼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존중해주는 품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생 후반의 두 번째 기둥은 억지로 관계를 지키려는 기술이 아니라 죽어가는 관계도 살려내는 따뜻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둥은 내 삶의 무게중심을 타인의 반응이 아닌 나만의 고유한 리듬으로 되돌려 넣는 것입니다. 이 기둥을 소홀히 하면 노후의 평온함은 바람 앞의 등불처럼 반드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 후반전의 가장 위험한 상태는 내 기분과 하루가 남들의 반응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리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연락이 오면 세상을 다 얻은 듯 기쁘고 연락이 없으면 온종일 지옥 같은 기분으로 하루가 무너집니다. 누군가 내 말을 알아주면 편안하고 조금이라도 무시하면 속이 뒤집힙니다. 이렇게 살면 내 평온함의 열쇠를 남의 손에 쥐어주는 꼴이 됩니다. 그러면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그저 남의 처분만 기다리는 초라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야. 평온하고 품위 있게 늙어가는 분들은 사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내가 무엇을 받을까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 내가 나를 위해 무엇을 지킬까로 시작했지야. 그들이 지키려 했던 것, 그것이 바로 나만의 생활 리듬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시원한 물 한 잔을 마시고 창문을 열어 계절을 느끼고 말수를 줄이며 마음을 정돈하는 그 짧고 조용한 시간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일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인생의 해질녘에는 이 작은 리듬들이야말로 우리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받쳐주는 가장 든든한 기둥이 됩니다. 그리고 이 리듬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대신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효자 자식도 수많은 돈도 좋은 환경도 이것만은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오직 내가 내 하루를 얼마나 귀하게 대하느냐에 따라 조용히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앞서 말한 세 가지 기둥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은 과감히 내놓고 상대를 향한 요구를 존중으로 바꾸며 삶의 중심을 나의 리듬으로 단단히 되돌릴 때 노후의 평온은 비바람에도 무너지지 않은 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지만 결코 차갑거나 딱딱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웅글지고 따뜻하게 만들어주지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사람은 비로소 무릎을 치며 깨닫게 됩니다. 평온이란 세상이 조용해져서 찾아오는 게 아니구나. 내 마음속의 시끄러운 욕심과 소음들을 걷어냈을 때 찾아오는 것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세 가지 기둥을 더 구체적인 우리네 일상 속에 적용해보려 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 바로 요구를 존중으로 바꾸는 순간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노후의 평온을 깨뜨리는 그 놈의 통제는 대부분 사람 관계에서 싹트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 들어서 사람이 가장 허망하게 잃어버리는 것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사람이 자기만의 품위를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순간들을 더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 품위를 잃는 순간은 되게 큰 사건과 함께 오지 않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아주 조용히 찾아오지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거칠어지고 표정은 굳은 설발인 듯 딱딱해지며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조급하고 날카로워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면 내 자신이 너무나 낯설게 느껴집니다.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내가 어쩌다 이렇게 변했나? 이런 서글픈 질문이 떠오른다면 이미 마음속의 평온은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후반전에는 그 무엇보다 먼저 내 인격의 생김새를 지켜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격이란 거창한 도덕군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남을 가르치려드는 고상한 척을 하라는 것도 아니지요. 그저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 그리고 내가 남을 대하는 태도가 나의 값에 맞게 단정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노년의 평온함은 단순히 마음이 고요한 상태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온은 내가 내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찾아오는 상태입니다. 저는 수많은 노년의 벗들이 외로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이 초라하고 부끄럽게 느껴질 때 마음이 더 깊게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나의 벗들이여, 평온을 지키는 길은 남들에게 나를 더 그럴듯하게 보이게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더 단정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생 후반의 품위는 주로 세 가지 구문에서 새어나갑니다. 첫째, 말에서 품위가 무너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참을성이 줄어 말이 짧아지고 남을 판단하는 속도는 빨라지며 표현은 송곳처럼 직선적이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 직선적인 태도가 추진력이나 능력처럼 보이기도 했지요. 하지만 늙어서 그러는 것은 관계를 싹둑 잘라버리는 칼이 되기 십상입니다. 특히 내 편인 가족에게는 더더욱 그렇지요. 자식 가슴에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평생 지워지지 않는 멍이 되고 배우자에게 툭 던진 말 한마디가 집안 공기를 싸늘하게 만듭니다. 말은 입 밖으로 나가면 사라지지만 그 차가운 공기는 오래도록 남는 법입니다. 그래서 노년의 품이란 말을 청산유수처럼 예쁘게 꾸미는 능력이 아니라 내가 내뱉는 말의 온도를 따뜻하게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둘째, 태도에서 품위가 무너집니다. 태도는 말보다 한 발 앞서 내 마음을 드러냅니다. 싸늘한 눈빛, 깊은 한술, 무거운 침묵, 활 떨리는 고개. 사람들은 흔히 변명합니다. 나는 입 밖으로 아무 말도 안 했다고 말이지요. 하지만 당신의 태도는 이미 100마디 말보다 더 크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인생 후반에는 이런 태도의 무게가 훨씬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나이 든 사람의 태도는 그 사람이 평생 걸어온 인생의 요약본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어르신의 말보다 그 태도에서 더 큰 메시지를 읽어내곤 합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을 대하는 품위가 무너지는 경우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두 가지 극단으로 치닫기 쉽습니다.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게 엄격해지거나 아니면 반대로 자신에게 완전히 무관심해지는 것이지요. 엄격함은 때로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입니다. 나는 왜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왜 이렇게 무기력한가? 왕년엔 안 그랬는데 하며 자책하지요. 반대로 무관심은
스스로를 방치하게 만듭니다. 에이, 늙어서 무슨 호사를 노리겠어. 그냥 대충 살다 가는 거지. 이제 다 끝난 마당에 무슨 의미가 있나 하면서 말입니다. 이 두 가지 태도는 방향만 다를 뿐 결과는 비슷합니다. 둘 다 내 영혼을 갉아먹고 평온을 쫓아내지요. 평온함이란 오직 내가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할 때만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늙은 교수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문장 하나를 선물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조심해야 할 소중한 것들이 생긴다는 뜻이다.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바로 나의 품위입니다. 품위는 나를 지키기 위한 갑옷과 같습니다. 체멸은 남들이 볼 때만 작동하지만 품위는 아무도 없는 방 안에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진짜가 됩니다. 모두가 잠든 밤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내가 나를 어떻게 대우하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노년이 평온할지 비참할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귀한 품위는 돈 보따리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높은 곁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오직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천천히 쌓이는 탑과 같습니다. 오늘 내가 치밀어 오르는 이 말을 삼킬 것인가, 뱉을 것인가? 오늘 이 서운한 감정을 마음에 담아둘 것인가, 흘려보낼 것인가? 오늘 내가 섭섭함을 붙잡을 것인가, 넣어줄 것인가?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 노년의 품위를 만들고 그 품위가 여러분의 평온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일생 후반의 품위는 나를 강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부드럽지만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겉은 손이불처럼 부드럽지만 속은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는 마음, 따뜻하지만 남에게 휘둘려 끌려다니지 않는 태도, 이것이 가능해질 때 사람은 비로소 자식이나 배우자에게 기대지 않고도 내 안에서 스스로 평온을 길어 올릴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이 품위와 평온을 우리네 현실 속에서 시들지 않게 실속시키는 방법, 즉 위로는 되지만 나를 잠들게 하지 않는 깨어있는 위안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일상 후반전에 필요한 참된 위안은 귀에 발린 달콤한 말이 아닙니다. 비록 불편한 진실일지라도 그것을 품에 안고도 숨을 고르게 쉴 수 있게 해주는 힘입니다. 그 힘이 생기면 노년은 더 이상 무너져 내리는 시간이 아니라 조용히 내실을 다지며 단단해지는 시간이 됩니다. 위로라는 말, 참 듣기만 해도 마음이 녹는 따뜻한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 때마다 누군가의 위로를 갈구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랜 시간 어르신들의 삶을 지켜보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보았습니다. 위로가 때로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삶을 더 나약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을요. 왜 그럴까요? 어떤 위로는 마음을 잠시 마취제처럼 편하게 해준다. 그러나 그 잠깐의 편안함이 삶의 방향을 바꾸지 못하면 겨울은 안개처럼 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인생 후반의 위로는 사탕 같은 잠깐의 달콤함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숨결 같아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깨어있는 위안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깨어있는 위안은 힘든 현실을 억지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거도 없이 다 잘 될 거야라고 어린아이 달래듯 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힘들다, 서운하다, 외롭다, 인정한다.
그렇지만 그 감정이 내 남은 삶의 주인이 되어 나를 끌고 다니게 두지는 말자.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노년의 위안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이 먹는다고 감정이 무뎌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젊을 때처럼 금방 기분이 바뀌지도 않지요. 감정은 앙금처럼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마음의 어느 자리에 놓느냐, 그것이 달라져야 합니다. 감정을 마음 한가운데 상석에 앉혀놓으면 삶은 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마음 한쪽 구석에 두고 내가 내 삶의 주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그 감정은 머지않아 지나가는 구름이 됩니다. 이 작은 차이가 노년의 평온을 결정짓습니다. 여기서 깨어있는 위안의 첫 번째 원칙이 나옵니다. 첫째, 내 감정을 부끄러워하지 말되 그 감정에 질질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많은 어르신들이 자신의 감정을 부끄러워하십니다. 다 늙어서 내가 왜 이렇게 주책맞게 예민하지? 별거 아닌데 왜 이렇게 섭섭하지? 왜 이렇게 칠칠맞게 외로움을 타나? 하고 말이지요. 그런 부끄러움이 쌓이면 사람은 자꾸만 숨고 싶어지고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닫힌 마음은 고인 물처럼 더 외로워지기 마련이지요. 그러니 내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십시오. 그래, 나 지금 좀 서운하다. 나 지금 좀 불안하구나. 나 지금 쓸쓸하네. 솔직하게 인정하십시오. 그래, 나 지금 좀 불안하구나. 나 지금 꽤나 쓸쓸하구나.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감정을 인정하는 것과 감정의 노예가 되어 복종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감정이 있다는 건 인정하되 내 인생을 운전하는 운전대까지 그 녀석에게 넘겨주지는 마십시오. 이것이 인생 후반전을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힘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삶의 자리를 받으려는 자리에서 주려는 자리로 슬그머니 옮겨 앉는 것입니다. 많은 노년의 삶이 불행으로 기울은 이유는 자꾸만 남에게 무언가를 받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의 연락을 받아야만 마음이 놓이고 누군가의 관심을 받아야만 기분이 나아지며 남들이 나를 알아줘야만 비로소 숨통이 트인다고 믿는 것이지요. 하지만 받는 삶은 언제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는 반 그들 마음이지 내가 결정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주는 삶은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재물을 내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인생 후반에 베푸는 것은 대단한 희생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따뜻한 말 한마디, 먼저 지어 보이는 환한 미소, 정갈하고 조용한 태도,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침묵이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베풀미 닫힌 내 마음을 세상 밖으로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움켜쥐고 받으려 할 때보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내어줄 때 내가 살아있구나 하는 존재의 의미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존재감이 살아나면 마음의 평온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흐트러진 하루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나만의 작은 리듬을 반드시 갖는 것입니다. 인생 후반의 평화는 대단한 결심이나 거창한 계획에서 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소박한 습관에서 옵니다. 저는 평온하고 아름답게 늙어가는 분들에게서 아주 비슷한 아침 풍경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은 눈을 뜨자마자 누군가를 확인하려 들지 않습니다. 습관처럼 휴대폰을 찾아 세상 소식을 뒤적이지도 않지요.
곧바로 걱정부터 시작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가만히 숨을 고릅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 바람을 맞이합니다. 시원한 물 한 잔을 마시고 잠시라도 몸을 움직여 굳은 마디를 붑니다. 그리고 조용히 마음을 정돈하지요.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지 않게 받쳐주는 하루의 기둥과도 같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이 기둥이 없으면 그날의 기분과 감정이 하루 전체를 집어삼키게 됩니다. 감정의 주인 노릇을 하기 시작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지긋지긋한 통제 습관이 다시 고개를 듭니다. 또 확인하려 들고 잔소리하고 서운해하다가 결국 밤이 되면 후회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지요. 그러니 나만의 작은 리듬이 그 통제 욕구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깨어있는 위안의 가장 핵심이 되는 문장 하나를 여러분 가슴에 심어드리고 싶습니다. 누구의 폐물은 남이 나를 편하게 해줘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편하게 대할 줄 알게 될 때 찾아온다. 참 단순한 문장이지요? 하지만 평생을 살아도 이 문장을 배우지 못하고 떠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을 남을 위해 살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사회가 맡긴 역할을 위해 달리느라 정작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는 뒷전으로 미뤄두었지요. 그래서 인생 후반에 덩그러니 나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사람은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불편해합니다. 하지만 나의 벗들이야, 그 불편함은 나쁜 신호가 아닙니다. 이제부터라도 나 자신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해보라는 아주 귀한 신호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노년의 위로에 대해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나를 잠재우는 자장가가 아니라 나를 벌떡 일으켜 세우는 기상나팔이어야 합니다. 인생 후반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뜬구름 잡는 희망이 아니라 차가운 현실을 꼿꼿이 견뎌내는 힘입니다. 그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꽉 쥐고 있던 것을 손에서 조금 놓을 때, 상대를 향한 요구를 따뜻한 존중으로 바꿀 때, 내 하루의 소박한 리듬을 지켜낼 때,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길 때, 사람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노련은 인생이 끝나는 시기가 아니라 어지러운 것들을 정리하는 시기라는 것을요. 무너져 내리는 시간이 아니라 보석처럼 단단해지는 시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긴 이야기를 하나의 풍경으로 묶어 마무리하려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행동 하나를 조용히 제안하려 합니다. 이 작은 행동이 당장 여러분의 인생을 뒤집어 놓지는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작되면 여러분의 노후는 더 이상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면 집안의 소음이 하나둘 잦아듭니다. 저녁 식탁도 정리되고 방의 불도 하나둘 꺼지지요. 그때가 되면 사람은 비로소 세상의 소리가 아닌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낮에는 어떻게든 버틸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할 일도 있고 몸을 움직이니까요. 하지만 밤은 다릅니다. 밤은 우리에게 핑계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밤은 마음을 어디 숨길 수도 없게 만들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다가오는 밤이 무섭다고 하십니다. 아무 별일도 없는데 괜히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해지며
자꾸만 지나간 과거들이 유령처럼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왜 나한테 그런 상처를 줬을까? 내가 왜 바보같이 그렇게 말했을까? 내 인생은 어쩌다 이렇게 흘러왔을까? 이런 질문들이 본물 터지듯 밀려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밤이 찾아왔다면 당신이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이 이제 더 깊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무언가를 더 쌓아 올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증명해야 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인생 후반은 내 어깨 위 불필요한 무게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 정리가 끝나면 사람은 깃털처럼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가벼워진 마음에는 다시 온기가 돕니다. 오늘 저는 너후의 평온을 망치는 우리가 무심코 지나친 한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대단한 사건 사고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딱딱하게 굳어진 통제의 습관이었습니다. 확인하려는 습관, 내 식대로 정리하려는 습관, 서운함을 차곡차곡 쌓는 습관 말입니다. 이 습관들은 모두 사랑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시작되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평온을 몽땅 빼앗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여기서 멈출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아주 쉽지만 아주 단단한 행동 하나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오늘 밤 혹은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실 일은 누군가에게 온 연락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딱 한 문장만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나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붙잡고 끙끙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을 소중히 지키고 있는다.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되어줄 겁니다. 그리고 만약 스스로에게 물었을 때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붙잡고 있었구나라고 느껴지신다면 그 순간 바로 아주 작은 내려놓음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남의 부탁을 딱 잘라 거절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격을 단번에 고치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저 오늘은 하고 싶은 말을 한마디만 덜 보태고 서운한 마음을 수첩에 한 번만 덜 잡고 자식에게 확인 전화할 것을 한 번만 덜 하고 대신 그 시간에 깊은 숨을 한 번 더 쉬는 것.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인생 후반을 변하는 비장한 결심이 아니라 이런 능것만한 선택들이 모여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선택은 자식도 배우자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시며 고개를 조금이라도 끄덕이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잃어버린 평온을 되찾을 준비가 다 되신 분입니다. 이 늙은 교수는 앞으로도 이곳 상방에서 여러분을 위해 지음하지만 뼈가 굵은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려 합니다. 누군가를 탓하거나 가르치려 들지 않으면서도 흔들리는 삶의 중심을 다시 단단하게 세우는 그런 이야기들 말입니다. 여러분께서 남은 인생의 후반전을 짐 없이 가볍고 틀어짐 없이 단정하게 살고 싶으시다면 다음 이야기에서도 저와 함께 발맞추어 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조금이라도 어루만져 주었다면 주변에 계신 비슷한 연배의 벗들에게 말로 조용히 한번 전해 주십시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100마디 요란한 조언보다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가 더 큰 지팡이가 되기도 하니까요. 오늘 이야기의 끝자락에 마지막으로
이 문장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노후의 평온은 세상이 나를 편하게 해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불필요하게 괴롭히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부디 당신의 남은 시간이 허망하게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히려 비바람 속에서도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여물어 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